성이 우습네요. 꼭 하인 이름 같아요. 약혼자의 고모가 웃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그들은 사업 미팅을 위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저택 정면과 회사 이름에 새겨진 내 성을 보고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서연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가쁜 숨을 고르려 애썼다. 가을 저녁이 도시를 금빛 섞인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곧 있을 저녁 식사 생각뿐이었다. 김민준의 가족과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 양가 부모님,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모두 모이는 크고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미래의 며느리감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의 가족 저녁 식사. 민주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장담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의 부모님은 서연을 만나기도 전부터 좋아하신다고, 어머니는 서연이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아버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가족 식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친척들이 얼마나 뚫어지게 뜯어보고 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가 아닌가를 재는지 말이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오래된 참나무들이 늘어선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대문 너머로 기둥이 있는 2층짜리 저택이 보였다. 정면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잔디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클래식한 스타일의 집은 아름답고 보였다. 민주는 아버지가 10년 전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이 집을 샀다고 했다. 서연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무릎을 살짝 덮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남색 원피스를 매만지며 차에서 내렸다. 한 손에는 집주인을 위한 국화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문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밝은색 셔츠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드디어 왔네. 보고 싶었어. 다 잘 될 거야. 두고 봐. 서연은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넓은 현관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갈비찜, 잡채,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잔부딪히는 소리,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이쪽은 서연 씨예요. 그들이 밝은 벽과 벽난로, 그리고 음식으로 가득 찬 긴 테이블이 놓인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 소개했다. 테이블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어머니인 최은희 여사를 바로 알아봤다. 예전에 카페에서 짧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기분 좋은 미소와 세심한 눈빛이 기억에 남았다. 은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연 양, 정말 반가워요.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꽃과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가족분들을 모두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민준의 아버지인 김성호 씨가 일어나 그녀와 악수했다.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예수는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성이었다. 그는 엄격한 얼굴로 고개를 까딱하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짧게 쏘아붙였다. 앉으시죠. 식사시켰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테이블로 이끌어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맞은편에는 김성호 씨의 누나인 박선영 고모가 앉아 있었다. 목과 손에 화려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짙은 립스틱과 높게 올린 머리를 한 50살가량의 풍채 좋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랫동안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갑고 평가하는 듯했다. 자, 드디어 보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모든 대화가 멎었다. 민준아, 내가 고른 사람 좀 가까이서 보자. 서연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만 들으셨길 바라요. 서연은 가볍게 응수하려 애썼지만 속은 바짝 오그라들었다. 물론이지. 민준이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구나. 일도 하고 아주 독립적인 아가씨라고. 네,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데? 박고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금융 쪽에서 일합니다. 서연은 중립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이었다. 어머, 흥미롭네. 박 고모가 손뼉을 쳤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이는 일? 정확히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서류와 숫자를 다루는 일이죠. 지루하겠네. 민준의 사촌 중 하나인 20살 남짓의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다. 나라면 하루 종일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는 못 견딜 거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은희 씨가 어색함을 무마하려 애썼다. 서연 양, 이 샐러드 좀 먹어봐요.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도 꼭 좀 들고.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음식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테이블의 대화는 다시 흘러갔다. 사람들은 뉴스 이야기, 이웃집 소식 등을 나누었다. 서연은 듣기만 하다가 가끔 질문에 답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민주는 옆에 앉아 가끔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끊임없는 시선, 자신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눈길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박 고모가 다시 신문을 시작했다. 서연 양,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셨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아, 박 고모가 길게 소리를 끌었다. 그 소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경멸이 담겨 있어 서연은 이제 시작이구나 직감했다. 그러니까 평범한 노동자 집안이구나. 하지만 그거 참 대단하네. 민준이, 내가 참 대견하다. 출신 같은 건 안 보는구나. 서연은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고모, 출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이니? 여자가 손을 내저었다. 그냥 그게 기특하다는 거지? 우리 집안은 다들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잖아. 우리 할아버지는 유명한 교수님이셨고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전부터 공장을 소유하셨지. 우리 집안은 유서 깊고 존경받는 가문이란다. 그러시군요. 서연은 짜증을 감추기 위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아가씨 성은 뭐예요? 박 고모가 친근한 관심을 가장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민준이가 통 말을 안 해주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이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말했다. 아주 흔하고 평범한 한국인의 성. 그러자 박 고모의 얼굴이 길어지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성이 너무 우습잖아. 그녀는 참지 않고 외쳤다. 너무 촌스러워. 꼭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식모나 찬모 이름 같네.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 킥킥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 따라 웃었다. 민준의 사촌 여동생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다. 박 고모의 남편은 수염 속에서 희죽거렸다. 심지어 김성호 씨조차 고개를 저으며 쓴 웃음을 참지 못했다. 고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은희 씨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정작 자신도 당황한 듯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아기가 있어서 한 말 아니야? 박 고모가 손을 휘저었다. 그냥 성이 정말 평범하다는 거지? 괜찮아. 결혼하면 서연 양도 우리 집안의 고귀한 성을 따를 거잖아. 그렇지, 민준아. 서연은 천천히 약혼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얼굴이 빨개진 채 시선을 떨구고 손에 쥔 냅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침묵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모를 말리지도 자신을 변호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잔을 만지는데 아주 바쁜 척하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는 죄책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고모가 그냥 농담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물론 농담이지. 자신이 만든 효과에 만족한 듯 박 고모가 말을 받았다. 우리 집안은 다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단다.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 서연은 그녀를 길고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그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까까지 친절해 보였던 최은희 씨조차 이제는 서연의 눈을 피하며 접시 위에 고기만 묵묵히 썰고 있었다. 물론이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웃을 줄 알아야죠. 그녀는 물잔을 들어 작게 한 모금 마셨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낸 세월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제 민준의 가족들은 더 자유롭게 행동했다. 그들은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피로연 장소도 잘 생각해봐야지. 박 고모가 빵에 버터를 바르며 말했다. 물론 서연 양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못 주셔도 괜찮아. 우린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드레스도 잘 골라야지. 사촌 여동생이 덧붙였다. 서연 양이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뭐랄까 우아한 걸로 말이야. 알지. 우리 집안 결혼식은 다 최고 수준으로 치러져. 하객들도 다 우리 쪽 사람들이 올 거야. 김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 파트너들, 집안의 오랜 친구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다. 민주는 가끔 그녀를 변호하려 한마디씩 끼어들었지만 너무나 힘없고 설득력 없게 들려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는 가족과 다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무서워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디저트로 직접 만든 체리 케이크가 나왔을 때 박 고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민준아, 잘 생각해봐. 결혼은 중대사야. 두 가족, 두 가문이 합쳐지는 거라고. 그냥 뭐 사랑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감정은 사라지지만 가족은 남는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아요, 고모.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전 서연 씨를 사랑해요. 사랑도 좋지. 하지만 더 넓게 봐야 해. 우리 친구 딸인 윤혜진 양을 봐. 집안 좋고 교육 잘 받았고 지참금도 두둑하게 그 부모님이 마트 체인을 운영하시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혼처인지 알겠니?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집안 체면도 서고. 서연은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민준이 벌떡 따라 일어났다. 서연 씨, 내가 안내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찾을 수 있어요. 그녀는 거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욕실 문을 닫았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그들이 꾸민 이 굴욕적인 연극과 민준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서연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비췄다. 완벽한 화장, 단정한 머리, 평온한 얼굴.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비서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몇 통이 떠 있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바보 같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업무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돈한 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서연 씨, 미안해. 고모가 원래 좀 그래?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저 사람들은 내 성을 비웃고 내 출신을 조롱했어요. 이건 모욕이에요. 알아. 하지만 그냥 말뿐이잖아. 악의는 없었어. 그런데 민준 씨는 왜 잠자코 있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뭐, 고모가 나를 비웃을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왜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왜 그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민주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냥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 알잖아. 고모가 우리 집안에서 영향력이 세다는 거. 고모랑 싸우면 우리 둘한테 반대하도록 모든 사람을 선동할 수도 있어. 아버지도 고모 말을 듣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요란한 소리도 고통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평화와 편리함과 가족의 의견을 선택할 것이다. 그녀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죠. 저녁 식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제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씩 마셨다. 테이블의 대화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제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농담을 했고 누군가는 물가에 대해 불평했다. 서연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누가 말을 걸 때만 고개를 끄덕였다. 박고모는 건방진 애송이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는 듯 만족스러운 시선을 이따금 그녀에게 던졌다. 김성호 씨는 아들과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최은희 씨는 도움을 거절하며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서연이 가장 먼저 작별 인사를 했다.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즐거웠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물론이지. 최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서연 양 배웅해 드려라. 그가 그녀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그들은 현관으로 나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민준이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그를 밀어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고모랑 얘기해볼게. 아니요, 괜찮아요. 택시가 도착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민준에게 손을 흔들었고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했다.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우스꽝스러운 성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저택 중 하나의 정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성이 수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회사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바로 하루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 사업을 파산해서 구해줄 수 있는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투자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최 실장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성호 대표 측 회사와의 미팅, 내일 오후 3시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확인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미팅을 연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좋아요. 미팅은 우리 저택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겁니다. 서류 준비해 주시고 경호팀도 대기시켜 주세요. 변호사도요.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튀고 있었다. 내일은 재미있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김성호 씨는 일찍 일어나 경기도 자택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훑어보았다. 최근 반년 동안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 회사는 삐걱거렸다. 큰 계약들이 연달아 무산되었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 즉 심각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이 보였다. 재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거물 투자자와의 미팅이 잡힌 것이다. 김성호 씨가 아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 신생회사지만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 소유주는 베일에 쌓여 있기를 선호하며 모든 협상은 대리인들이 진행한다는 것, 사람들은 그 투자자가 냉정하지만 공정하며 일단 프로젝트를 맡으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다. 지금 그에게는 바로 그런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는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신중하게 고르고 비싼 시계를 찼다. 미팅은 오후 3시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잡혀 있었다. 주소는 어제 미리 받았다. 역사적인 지역에 있는 고풍스러운 저택이었다. 김성호 씨는 그 건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때 거상 집안의 소유였으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가 몇 년 전 누군가 사들여 복원했다는 이야기였다. 누가 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1시 30분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운전석에는 박 고모의 남편인 이 고모부가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모피쇼를 두르고 거대한 핸드백을 든 박 고모가 앉아 있었다. 자, 형님, 행운을 잡으러 가볼까요? 김성호 씨가 옆자리에 앉자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그래야지, 선영아.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올 봄에 우리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거야. 재수 없는 소리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형님이 협상은 잘하잖아요. 잘하긴 하지. 하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까다로워서 투명성, 보고서, 보증을 요구해. 우리가 보증을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우리 회사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곳인데 운영은 되고 있지만 수익이 떨어지고 있잖아. 서류에 다 나와.
박 고모가 손을 내저었다. 뭐 어때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해요. 미래 전망, 발전 계획을 보여주세요. 투자자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니까. 차는 익숙한 거리를 지나 서울 시내를 달렸다. 창밖으로 상점, 사무용 빌딩, 공원이 스쳐 지나갔다. 김성호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초조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시계를 쳐다보았다. 박 고모는 어제 저녁 식사, 민준의 약혼녀, 그리고 아들이 여자를 얼마나 못 고르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 아가씨 좀 이상하지 않아? 그녀가 손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너무 조용하고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성은 또 어찌나 우스운지. 결혼하면 바꿀 테니 다행이지.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김성호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민준이도 다 컸어. 알아서 하겠지? 다 조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아무나 하고 엮이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요? 아무나. 멀쩡히 일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수준이 안 맞잖아요. 형님, 윤혜진 양이라면 또 몰라도 우리 수준에 맞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집 부모는 뭐래요? 엔지니어, 교사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김성호 씨는 침묵했다. 그 역시 어제 그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결국 민주는 정말 성인이었고 스스로 결정할 일이었다. 내비게이션은 미팅 장소까지 5분 남았다고 알렸다. 차는 복원되어 잘 관리된 고풍스러운 저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길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보도는 벽돌로 포장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부촌이었다. 이야, 대단하네. 이 고모부가 휘파람을 불었다. 여기 집들은 한 채에 수십억은 하겠는데 투자자가 가난뱅이는 아닌가 보네. 박 고모가 말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차는 높고 검은색의 단철 대문 앞에 멈춰섰다. 그 너머로 저택이 보였다. 입구에 기둥이 있고 넓은 창문과 양옆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밝은 색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다. 정면은 흠잡을 데 없이 복원되어 있었다.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었다. 대문, 그리고 좌우의 대리석 기둥에는 금색 글씨로 성이 새겨져 있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고모가 비웃었던 바로 그 성이었다. 하인 이름 같다고 했던 그 우스꽝스러운 성. 김성호 씨는 대문을 보며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우연의 일치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저게 뭐야? 박 고모 역시 간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저건 이서연의 성이잖아. 김성호 씨가 조용히 말을 마쳤다. 차 안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이 고모부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무슨 말씀들이세요? 민준이 약혼녀 성이라고. 박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 내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성호 씨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여야만 해. 사무실에서 서류나 만지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가씨가 이런 저택의 주인일 리가 없어. 지금 자신들이 만나야 할 그 투자자일 리가 없어.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박 고모가 자신 없게 말했다. 그렇게 드문 성은 아니잖아. 두고 보면 알겠지? 김성호 씨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대문 옆 인터폰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다. 감미로운 벨소리가 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말씀하세요. 김성호입니다. 3시에 투자자 미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고 대문이 천천히 양옆으로 열렸다. 김성호 씨는 차로 돌아왔다. 이 고모부가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저택 부지 안으로 차를 몰았다. 그들 뒤로 대문이 닫혔다. 저택의 넓은 현관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경호원이었다. 그 옆에는 2명이 더 있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렸다. 박 고모는 쇼를 여몄고 이 고모부는 재킷을 바로잡았다. 김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이 밴 손바닥을 닦았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김성호 대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대리석 계단을 올랐다. 육중한 떡갈나무 문이 활짝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본 광경은 그들을 문턱에서 멈추게 만들었다. 저택의 홀은 거대했다. 높은 천장, 대리석 기둥, 2층으로 이어지는 조각된 난간의 넓은 계단,
바닥은 여러 색의 돌로 만든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다. 벽에는 금박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복제품이 아닌 오래되고 값비싸 보이는 진짜 유화였다. 왼쪽에는 벨벳으로 덮인 앤티크 의자와 소파가 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가죽 장정의 책들로 가득 찬 짙은 생나무로 만든 거대한 책장이 있었다. 높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 속에서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반짝였다. 사치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압도적이었다. 이곳에 엄청난 부가 존재하지만 천박하게 과시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모든 것이 품격 있고 비싸고 보였다. 그리고 이 화려함의 한가운데 홀 안쪽 벽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이서연이. 그녀는 짙은 회색의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칼주름 잡힌 바지, 몸에 꼭 맞는 재킷, 흰색 블라우스, 머리는 뒤통수의 단단한 쪽으로 모아 묶었다. 장신구는 최소한으로 했다. 목에는 야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시계, 발에는 낮은 굽의 클래식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화장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는 지휘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엄격하고 침착해 보였다. 그녀 옆에는 서류 폴더를 든 비싼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비서이거나 변호사일 것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2명의 경호원이 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서연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정 없이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 같았다. 기쁨도 놀라움도 없이 오직 차가운 주의력만 있을 뿐이었다. 김성호 씨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박고모는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붉었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 고모부는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그들 뒤로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대표님. 그리고 두 분도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평탄하고 전문적이었다.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김성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서연 씨, 이게 당신이었소? 네, 접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이 저택의 소유주이자 대표님께서 미팅을 원하셨던 투자회사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우린 몰랐소. 모르셨다는 거 압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저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익명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사생활과 사업은 보통 겹치지 않죠. 보통은요. 박고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배신하듯 떨렸다. 서연 양, 아가씨, 내가 아가씨라는 호칭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군요. 서연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적어도 어젯밤 이후로는 말이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성호 씨는 필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 심각하게 빠졌다. 회사를 구할 유일한 기회가 어제 자신들이 모욕하고 비웃었던 여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주시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제 있었던 일은 오해였소? 선영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렇지, 선영아. 박고모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난 그냥 농담한 거였어요.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줄은 몰랐어요. 어리석은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 서연이 되뇌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박고모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어제 제 성이 하인 이름 같다고 하셨죠?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성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박고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서류 폴더를 든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최 실장님, 손님들께 이 저택 등기부등본 좀 보여드리세요. 비서가 폴더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 김성호 씨에게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소유주는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성을 포함한 이름의 회사였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서연, 어제 그들이 자신들의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던 바로 그 아가씨였다. 이 저택은 서연이 말을 이었다. 5년 전부터 제 소유였습니다. 거의 폐허 상태일 때 사들여서 복원하는 데 수십억을 투자했죠. 이 성이 대문에 새겨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평범한 엔지니어로 일하시면서 제게 자신의 출신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의 성입니다.
다리를 건설하시면서 제게 인내와 정직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성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비서에게서 또 다른 서류를 받아 옆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제 투자회사는 3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제 우스꽝스러운 성이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고모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 등받이를 잡고 있었다. 서연 씨, 김성호 씨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부주의했고 무례했소. 하지만 사적인 감정과 사업은 분리합시다. 우리 회사는 정말 투자가 필요하오. 어떤 조건이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소.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고 그것은 어떤 분노보다도 무서웠다. 김 대표님, 저는 항상 사적인 감정과 사업을 분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예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과 대표님의 가족은 저를 2등 시민 취급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 출신과 성을 비웃으셨죠. 제가 당신네 가족에게는 과분하다고 넌지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박 고모가 외쳤다. 우린 몰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은 몰랐죠. 하지만 가장 슬픈 점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슬픈 점은 당신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가 누구인지 아셨다면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했겠죠? 하지만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자 저를 모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김성호 씨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완벽하게 옳았다. 그들은 정말 혐오스럽게 행동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사업 미팅에 관해서는 서연이 테이블에서 또 다른 폴더를 집어들었다. 대표님 회사 서류는 검토했습니다. 최 실장이 분석을 마쳤고요. 귀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더군요. 수익 감소, 공급업체에 대한 부채, 세무 문제까지.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재무 건전성 회복입니다. 맞소. 김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당신이 위기에 처한 회사들을 돕는다고 들었소. 돕습니다. 서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제 사업 원칙에 부합하는 회사들만 돕죠. 그리고 제 원칙에는 정직, 품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포함됩니다.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말입니다. 그녀는 폴더를 닫아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다. 유감스럽지만 미팅은 취소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그 말은 조용했지만 최종적으로 들렸다. 김성호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연 씨,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사과하겠소? 선영이도 사과할 거요. 우리가 모든 걸 바로잡겠소. 이미 뱉어진 말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계단으로 향했다. 최 실장님, 손님들 배웅해 드리세요. 잠깐만요. 박 고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농담 하나 때문에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계단 첫 칸에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분노는 아니었지만 확고함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제가 당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박선영 여사님, 당신의 사업은 당신들 스스로가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비전문성, 낡은 경영 방식, 그리고 사람을 다룰 줄 모르는 무능함으로요. 저는 단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 선택입니다. 자본의 소유주로서 저는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몇 칸 더 올라갔다. 안녕히 가십시오. 최 실장님, 배웅하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 쪽으로 손짓했다. 경호원들은 옆에서 묵묵히 서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다. 모든 게 끝이었다. 회사는 무너지고 빚이 남은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다.
박 고모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 고모부가 말없이 그녀의 팔을 부축해 출구로 이끌었다. 김성호 씨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나섰다. 문턱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꼿꼿하고 차갑고 다가갈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들은 차에 탔다. 박 고모는 흐느끼고 있었다. 이 고모부는 침묵했다. 김성호 씨는 창밖을 보았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거리로 빠져나왔다. 대리석 기둥에 새겨진 금색 성이 햇빛에 반짝였다.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성이었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박 고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고 마스카라가 뺨을 따라 번졌다. 이 고모부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다. 김성호 씨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모든 게 끝났다. 그가 20년 동안 일궈온 회사, 인맥, 계약, 명성,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아니,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는 어제 누나를 말리지 않았고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한 아가씨를 모욕하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했다. 그 역시 서연이 자신들의 가족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야 그 저택과 서류들, 그리고 자신의 사업 운명을 손에 쥔 여인의 차가운 눈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그녀에게 걸맞지 않았던 것이다. 차가 경기도 자택에 도착했다. 김성호 씨는 가장 먼저 내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생각해야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른 투자자들을. 하지만 그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물들은 이미 모두 거절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서연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성호 씨는 화면을 보았다. 민준이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이 뜨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가 전화해서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오늘 무슨 미팅이 있었어요. 김성호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민준과 헤어진 것이다. 논리적인 수순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집으로 와라. 얘기 좀 하자. 민준은 1시간 뒤에 도착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으로 서재에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서연 씨가 저랑 헤어지자고 해요?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어젯밤 일과 오늘 미팅 이후로 모든 게 끝났다고만 했어요. 무슨 미팅인데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김성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앉아라, 민준아.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겠다. 민준은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결혼하려던 그 아가씨, 김성호 씨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서연, 그 아가씨가 오늘 우리가 만나려 했던, 우리 사업을 구해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투자회사의 소유주였다. 민준은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서울 시내의 저택, 수천억 원의 자산, 그 모든 것이 서류나 만지던 그 수수한 아가씨의 것이었어. 김성호 씨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어제 그녀의 성을 비웃고 그녀의 출신이 평범하다고 깎아내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과분하다고 넌지시 말했지. 맙서사. 민준이 속삭였다.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왜 그랬겠니? 우리가 그녀에게 미소 짓고 아첨하고 감탄하기 시작하라고? 그녀는 우리를 시험한 거야?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는 보여줬어. 우리가 돈과 지위만을 존중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줬지?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전화를 100번은 했어요. 받지를 않아요. 받지 않을 거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거절했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구나. 그녀에게 가봐야겠어요. 설명해야 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늦었다. 김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어떤 것들은 사과로 바로잡을 수 없어. 특히 상대가 너의 본 모습을 봤을 때는 말이다. 하지만 전 그녀를 비웃지 않았어요. 너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매섭게 말했다. 내 고모가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를 모욕할 때 너는 앉아서 침묵했어. 지켜주지도 그녀 편에 서주지도 않았지. 그저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려워서 외면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걸 봤어. 그런 일을 겪고도 그녀가 너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민주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문득 김성호 씨는 그의 모습에서 성인 남자가 아닌 겁에 질린 소년, 약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며 소중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소년을 보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모든 걸 망친 거다. 아버지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나도 잘못했어. 선영이를 말려야 했을 때 침묵했지? 나도 그녀처럼 생각했어. 서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니까 우리보다 아래라고. 맙서사,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서재 문이 살짝 열리고 박 고모가 들여다보았다. 눈은 붉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있지, 선영아. 김성호 씨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뒀어. 넌 내 동생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였으니까. 하지만 내 혀가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넌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침묵했고 널 말리지 않았지.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제 회사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어.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에게 갈 거예요. 지금 당장 갈 겁니다. 그녀가 나올 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지 마라. 김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 그녀는 결정을 내렸어. 그걸 존중해줘야 해. 하지만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가 분명히 단이라고 말했을 때 강요할 권리는 없어. 그녀에게 시간을 줘.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해봐. 왜 어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민주는 서재 한가운데서 당혹스럽고 불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박 고모는 흐느끼며 역시 자리를 떴다. 김성호 씨는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코냑 병과 잔을 꺼냈다.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파트너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들은 이미 투자자와의 거래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졌다. 어떤 이는 동정을 표했다. 어떤 이는 만나서 상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실은 무너져가는 사업에서 싼 값에 한몫 챙길 수 있을지 간을 보려는 속셈이었다. 김성호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생각했다. 그녀가 저택홀에 서 있던 모습을, 꼿꼿하고 차갑고 범접할 수 없었던 모습, 분노 없이, 하지만 일말의 동정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던 눈빛을. 그녀는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복수보다도 무서웠다. 김성호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 역시 무에서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인맥도 자본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사업을 일구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룬 뒤 어느 길목에선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렸다. 돈과 지위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한때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서연은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자신의 뿌리에 충실했고 자신의 성과 부모님, 자신의 출신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그들 모두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내 최은희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며 자기 방에만 있었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이 갔어요. 여기 더는 못 있겠다고 하네요. 어제 저녁 식사 전에 갔어야 했는데. 최은희 씨가 가까이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나도 잘못했어요. 서연 양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참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선영이랑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가씨 편에 서서 지켜줬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 이제 와서야 깨닫고 있지? 너무 늦었어.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사과하면 어떨까요? 여보,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어. 사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김성호 씨가 아내를 돌아보았다. 결론을 내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준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많이 생각했어. 우리는 그 애를 약하게 키웠어. 자기 입장을 지킬 줄도 모르고 가족과 맞서는 걸 두려워하고 남의 의견에 의존하지.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죠. 최은희 씨가 정정했다. 우리 둘 다 그랬어요. 항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며 살았죠.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명예, 존엄성, 사람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집안에는 불안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 시각, 민주는 서연의 저택 맞은편 차 안에서 앉아 있었다. 그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저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는 100번째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역시 받지 않았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긴 침묵 끝에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민준입니다. 이서연 씨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바쁘십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요. 대표님께서는 당신을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를 떠나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녀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 경우 경호팀을 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끊어졌다. 민주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며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냥 돌아서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10분쯤 지났다.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는 문자를 보냈다. 서연 씨, 미안해요. 난 비겁했어요. 당신을 지켜줘야 할 때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사랑해요. 제발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문자는 갔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그녀는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대문 뒤에서 2명의 경호원이 나왔다. 덩치가 크고 무표정한 남자들이었다. 선생님,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를 떠나주십시오. 민주는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 벽 너머 어딘가에 이서연이 있었다. 그가 사랑했고 그의 침묵으로 배신한 여인이. 알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해주십시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 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언제든 오겠다고 전해주십시오. 경호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차로 돌아와 떠났다. 그리고 저택 2층 서재에서는 서연이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차 후미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비서인 최 실장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결심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네. 서연이 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는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죠. 저는 저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저와 함께 서는 대신 가족의 의견을 선택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만약 그가 변한다면요? 서연이 마침내 돌아보았다. 사람은 변하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실수 한 번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말과 감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는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가족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줏대를 찾아야죠. 기다리실 겁니까? 기다릴 생각 없어요. 서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식어버린 찻잔을 들었다. 저는 계속 제 삶을 살 거예요. 일하고 사업을 키우고 정말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만약 언젠가 민준 씨가 제 곁에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설득이나 사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해요.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과 5년을 함께 일했고 그녀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강철 같은 성격을 지녔다. 그것이 그녀가 무에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김 대표 측 회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대로 둘 겁니다.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파산할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죠. 제가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를 위해서라도요. 서연은 비서를 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최 실장님, 사업은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저는 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 인간적인 가치보다 지위와 거칠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아래의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홀로 서 있었다. 성공하고 부유하지만 외로운.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한 점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그녀 자신조차 들여보내지 않는 그곳에는 조용한 아픔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민준을 사랑했고 그가 다를 것이라고, 그의 부드러움 뒤에 강인함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약했고 남의 의견에 의존했으며 그것이 그녀 안의 모든 감정을 죽여버렸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연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읽지 않고 삭제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날카롭고 최종적으로 이제 됐다. 그녀 인생의 이 장은 닫혔다.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고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스스로 그 장을 써 내려갈 것이다. 반년이 지났다. 서연은 비즈니스 센터 20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의 파노라마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겨울이 거리를 눈으로 뒤덮었지만 햇살은 밝게 빛나고 모든 것이 반짝였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넘기며 커피를 조금씩 마셨다. 일은 잘 풀렸다. 3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개의 스타트업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었다.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자선 재단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서연은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없었다. 오직 숫자, 미팅, 협상, 결정만이 있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일은 언제나 그녀의 피난처였다. 대표님, 최 실장이 사무실 문을 빼꼼 열었다. 1시간 뒤에 신라호텔에서 리셉션이 있습니다. 자선 경매 행사입니다. 알고 있어요. 차는 준비됐나요? 3시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좋아요.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사무실에 딸린 작은 방에 있는 옷장으로 들어갔다. 길고 우아한 에메랄드색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을 고친 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성공했으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 겉모습은 모든 게 완벽했다.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평온하고 익숙한 공허함. 그녀는 민준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그의 미소, 이마에 입 맞춰주던 모습, 손을 잡아주던 모습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들은 점점 드물게 나타났다. 기억은 불필요한 것을 지우고 오직 경험과 교훈만을 남겼다.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을 더는 믿지 말 것, 진실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 것. 차는 20분 만에 그녀를 호텔에 데려다 주었다. 서연은 이미 하객들로 붐비는 호화로운 로비로 들어섰다. 사업가, 기업가, 대기업 대표들이 모두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곧 지인들에게 둘러싸였다. 누군가는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협력을 제안했으며 누군가는 그저 예의상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에 답했다. 프로페셔널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 수년간의 경험으로 터득한 방식이었다.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 경매는 대연회장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테이블 중 하나에 자리를 잡았다. 옆에는 그녀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했던 나이든 기업가가 앉았다. 그들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손주들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연은 사회자가 경매품을 소개하는 무대를 보며 건성으로 들었다. 그러다 문득 홀 안에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성호 씨였다. 그는 먼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늙고 수척해 보였다. 양복은 살이 빠져 헐렁했다. 옆에는 역시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최은희 씨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인맥을 다지고 파트너를 찾으려는 필요에 의해 온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회사가 석 달 전쯤 실제로 파산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자산은 매각되었고 빚은 일부 청산되었다. 김성호 씨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행동이 낳은 결과였다. 경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그림 몇 점에 입찰했다. 돈은 자선재단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선포되자 하객들은 로비로 몰려나갔다. 서연이 창가에 서서 미네랄워터 잔을 들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돌아보니 민준이었다. 그는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단정한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반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더 어른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눈에는 그때의 당혹감이 없었다. 민준 씨. 그녀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몇 분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더 조용한 로비의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준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맞은편에 서서 할 말을 고르며 침묵했다. 서연은 기다렸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반년이나 지났다는 거 알아요. 아마 내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 말은 해야겠어요. 그때 일, 정말 미안해요. 난 비겁했고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내 가족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욕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해해요. 서연은 감정 없는 얼굴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 회사는 무너졌고 우린 거의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의견에 의존하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위해 양심과 타협하면서요. 지난 반년 동안 뭘 했는데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일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평사원으로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인맥도 이름도 없이 그냥 제 힘으로요.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고 부모님 도움도 거절했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남들 뒤에 숨는 약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는 정말 변해 있었다. 그것이 느껴졌다. 목소리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을 찾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진심으로요.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서연 씨,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아마 당신은 이미 나를 오래전에 잊었겠지만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민준 씨,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잃은 건 내가 아니에요. 기회를 잃은 거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할 기회. 하지만 그건 당신의 결정이었어요. 당신이 침묵하고 내 편에 서지 않았을 때 내린 결정이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걸 후회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배우세요. 실수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은 더 나아졌어요. 그게 보여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민주는 바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내가 변했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걸 증명할 기회를 준다면 기다릴게요.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잊혔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사랑은 아니었다. 그 사랑은 그가 침묵으로 그녀를 배신했던 그날 밤 죽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였다. 어쩌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숨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대한 존중일지도 모른다. 알아요,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정말 다시 만날지도 모르죠. 연인이나 약혼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성장한 두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으로서요. 어쩌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일러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나를 기다리지 마세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삶을 살고 발전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면 인생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라면 그렇게 될 거고요. 아니라면 각자의 길이 있는 거겠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참아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변할 힘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아니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이었다. 그녀는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경매는 계속되었다. 경매품이 계속 바뀌었다. 서연은 몇 번 더 입찰했고 그림 2점을 낙찰받았다. 그 돈은 그녀처럼 무에서 시작한 평범한 가정 출신의 젊은 기업가들을 돕는 재단으로 이체되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재단의 장학생 중 한 명인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해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의 지원 덕분에 제가 첫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이제 지점이 3개나 돼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바로 이런 것을 위해 그녀는 일했다. 정말 성장하고 싶지만 시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자랑스럽다, 안나야. 계속 그렇게 해. 여성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결과다. 계좌에 있는 돈도 호화로운 저택도 아니다. 내가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저녁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객들은 흩어지며 작별 인사를 하고 명함을 교환했다. 서연이 떠나려 할 때 김성호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색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서연 씨,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었소. 내가 틀렸소. 우리 모두가 틀렸지?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치렀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중요한 건 내가 내 실수를 깨달았다는 거요. 사람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출신이나 지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소. 항상 알았어야 했는데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그걸 잃어버렸지? 서연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김 대표님, 누구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법이죠. 대표님은 대표님의 길을, 저는 제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런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지만 만약 언젠가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사업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소? 정직하고 투명하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김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다. 서연은 호텔을 나왔다. 밖은 쌀쌀했고 눈이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를 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불빛, 사람들, 자동차들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금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기뻐하고 누군가 울고 누군가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고요와 고독이 기다리는 자신의 저택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삶에 남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등 뒤도 앞도 아닌 바로 옆에 동등하게 존중과 함께 지키고 지지할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변했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시간으로, 행실로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 사람은 민준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 서연은 점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살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인생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차가 저택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렸다. 대리석 기둥에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지닌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성이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차를 우려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계속되었고 앞으로는 아직 너무나 많은 가능성, 너무나 많은 길,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녀는 이겨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존엄성을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교훈이었고 그녀는 그 교훈을 준 운명에 감사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